한국인들은 자국인 한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은 자랑스러운 조국이지만 자조적으로 헬조선이다, 망했다, 희망이 없다 등으로 표현하시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3자의 시선, 그것도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는 하버드 교수의 눈에 비친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 석학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지옥에서 기어 올라와서 결국 악마의 목을 벤 유일한 민족이다라고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지금 치열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헌사입니다. 오늘만큼은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아니, 가지셔야 합니다. 가슴 벅차오를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25년째 문명 전략과 국제 안보를 가르치고 있는 알렉산더 케인입니다. 제가 쓴 국제 안보 관련 서적은 베스트셀러까지 되었을 정도로 저는 이 분야에서만큼은 꽤나 권위자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강의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강의실을 가득 채운 100여 명의 학생들, 그 중에서도 앞줄에 앉은 녀석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명문가 출신으로 소위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스미스라는 학생이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가 바로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스크린에 한국인들이 서울 도심을 바쁘게 걸어가는 영상을 띄워놓고 수업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스미스가 손을 번쩍 들더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비아냥거림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인들의 그 성격을 우리는 냄비 근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빨리 끓어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죠. 감정적이고 조급하고 매뉴얼도 무시합니다. 이성이 지배하는 서구 사회의 합리적인 시스템이나 일본의 정교한 매뉴얼 사회와 비교하면 너무나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런 조급증이 어떻게 문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강의실 곳곳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미스의 말에 동조했고, 일본 학생들은 겉으로는 점잖은 척했지만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들은 항상 한국의 그 역동성을 무질서라고 폄하하곤 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스미스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눈에는 그게 단순한 조급증으로 보이나? 당연하죠. 원칙보다 속도를 중시하다가 사고가 나는 법 아닙니까? 저는 들고 있던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조용히, 하지만 강의실 전체가 울리도록 힘주어 말했습니다. 자네의 그 오만함이 바로 서구 문명이 쇠퇴하는 이유라네. 스미스. 자네는 방금 인류 최후의 생존 본능을 냄비라고 조롱했어. 강의실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시선을 하나하나 맞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초대형 사이버 테러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통신망이 마비되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며 금융 시스템이 먹통이 됐어. 자, 각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저는 칠판에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먼저 미국과 유럽을 볼까? 자네들이 자랑하는 그 합리적인 시스템은 매뉴얼에 의존하지. 통신이 끊기는 순간 관공서와 기업들은 비상 매뉴얼 320페이지를 찾느라 혈안이 될 거야. 담당자는 휴가를 갖고 대리인은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겠지. 시민들은 당장 마트에 난입해서 휴지와 생수를 사재기 할 테고 거리는 약탈과 폭동으로 무법천지가 될 거다. 왜냐? 시스템이 멈추면 개인도 멈추는 사회니까. 자네들의 이성은 전기가 들어올 때만 작동하는 사치품이야. 스미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일본 학생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본은 어떨까? 아마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을 거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그 매뉴얼은 족쇄가 되지. 도쿄의 관료들은 회의를 소집할 거야. 이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 소관인지,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따지느라 골든타임을 허비하겠지. 팩시밀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결제 도장을 찍을 수 없어서 어떤 명령도 내려가지 않을 거다. 현장 지휘관은 본부의 지시가 없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 후쿠시마 때를 기억하나? 그들은 확인하고, 회의하고, 검토하다가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걸 지켜봤어. 그게 자네들이 말하는 정교함의 실체야.
일본 유학생 다나카가 무언가 반박하려 입을 달싹였지만 팩트 앞에선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중국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국, 더 심각해. 모든 것이 중앙 통제 시스템에 묶여있지. 베이징의 메인 서버가 공격받는 순간 14억 인구는 뇌사 상태에 빠진다. 지방정부는 중앙당의 지시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만 기다리다가 도시는 고립되고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굶어 죽어갈 거다. 자율성이 거세된 거대 조직은 위기 앞에서 공룡처럼 멸종하기 딱 좋지. 강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구의 합리성, 일본의 매뉴얼, 중국의 통제. 평소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이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스크린에 한국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태양기름 유출 사고 당시 하얀 방제복을 입고 해변을 가득 메운 12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 스미스, 그건 냄비가 끓는 게 아니야. 그건 실시간 동기화라고 부르는 거다. 리얼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 한국인들은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개인의 자아를 즉시 국가 모드로 전환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뉴얼이 없어도 그들은 본능적으로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움직여. 저는 사진 속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2007년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이 구멍나서 시커먼 기름이 쏟아졌다. 서구 국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정부가 전문 방제업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장비가 도착할 때까지 몇 달을 기다렸겠지. 그동안 바다는 죽어갔을 거야. 일본이었다면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골든타임을 놓쳤을 테고. 그런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했나? 학생들은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전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바다로 달려갔다. 정부가 오라고 한 적 없어. 그냥 자기들이 헌 옷가지와 걸레를 들고 달려간 거야. 영하의 칼바람 속에서 기계도 못 들어가는 바위 틈새를 쪼그리고 앉아 칫솔로 걸레로 기름을 닦아냈다. 120만 명이다. 120만 명이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 그들은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며 김밥을 입에 물고 기름을 닦았다. 전문가들은 복구에 10년이 걸린다고 했지만 한국인들은 그걸 2달 만에 끝내버렸어. 이게 자네 눈에는 그저 성격 급한 사람들의 소동으로 보이나? 스미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건 속도의 문제가 아니야. 생존의 문제다. 한국인들의 뇌 구조에는 위기 대응 알고리즘이 하드코딩되어 있어. IMF 때를 봐라.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장롱 속에 있던 금반지, 아기 돌반지, 결혼 예물을 꺼내서 나라 빚을 갚겠다고 줄을 섰다. 자본주의 역사상, 아니 인류 역사상,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털어 국가의 부채를 갚은 사례는 전무후무해. 서구의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지. 미친 짓이라고? 아니, 그건 집단 생존 본능의 극한이다. 저는 숨을 고르며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제 조롱에서 경외감으로,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네들이 말하는 매뉴얼 사회는 평화로울 때나 작동하는 거야. 하지만 진짜 위기는 예고 없이 매뉴얼 밖에서 찾아온다. 그때 필요한 건 두꺼운 서류 뭉치가 아니라 상황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야성이다. 한국인들은 그 야성을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도 잃지 않았어. 저는 칠판에 적힌 다른 나라들의 이름을 지우개로 지워버렸습니다. 오직 한국만 남겼죠. 세계가 멈췄을 때 유일하게 움직이는 나라가 있다면 그건 한국일 거다. 인터넷이 끊기면 한국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발로 뛰며 물리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거다. 시스템이 붕괴하면 그들은 동네 반상회, 인터넷 커뮤니티 조직을 통해 순식간에 자경단을 만들고 물자를 배분할 거야. 그들에게 시스템은 도구일 뿐 시스템이 없다고 멈추는 인간들이 아니다. 강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독일 유학생 슈미트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부실 공사나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의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처럼요. 속도가 항상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이다. 과거에는 그랬지. 압축 성장의 부작용이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빨리빨리는 진화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 학습하는 속도조차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제 한국의 속도는 정교함을 동반한다. 반도체 공정을 봐라. 나노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예민한 작업을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해치운다. 조선소를 봐라. 자네들 유럽이 배 한 척 만들 때 3년이 걸린다면 한국은 1년 만에 만들어낸다. 그런데 품질은 한국 배는 태풍을 뚫고 가지만 중국 배는 파도에도 갈라진다. 저는 책상 위에 있던 스마트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문명은 한국인의 성격을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다. 클릭 한 번에 세상이 바뀌고 1초 만에 정보가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이 세상. 여기선 생각하고 움직이면 늦어.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한국인들은 이미 5G 속도로 사고하고 행동하는데 익숙해져 있어. 그들에게 1초는 자네들의 1시간과 같다. 저는 스미스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팔짱을 풀고 노트를 펴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자네가 말한 냄비 근성이라는 말 다시 정의해주지. 그건 냄비가 아니다. 용광로다.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끓어올라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무쇠를 녹여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는 용광로. 그 뜨거운 에너지가 한국을 식민지에서 선진국으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방의 소국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밀어올린 엔진이다. 저는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학생들에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기억해둬라. 인류에게 닥칠 다음 위기가 기후재앙이든 팬데믹이든 전쟁이든 살아남는 자들은 매뉴얼을 뒤적거리는 자들이 아니다.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가장 빠르게 뭉치고 가장 빠르게 해법을 찾아내는 자들이다. 한국인들은 평소에는 서로 싸우고 불평하고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처럼 굴지만 위기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투 종족으로 돌변한다. 그게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전력이다. 강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입을 다물었고 일본 학생들은 필기하느라 바빴습니다. 스미스는 멍하니 칠판에 남겨진 코리아라는 글자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의 자료를 챙기며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그러니 한국인들이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빨리빨리라고 외친다고 해서 비웃지 마라. 그건 주문을 재촉하는 게 아니라 치열한 생존 훈련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완전히 충격을 먹은 듯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생각을 정리할 약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의실의 열기가 조금 가라앉을 무렵 저는 천천히 단상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속도라는 무기는 이해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공포를 느끼기에 부족했겠지요. 저는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으며 가장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군들, 방금 본 그들의 속도? 그건 그저 기능일 뿐이야. 내가 한국을 진짜 무서워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학생들이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공식이 뭐라고 생각하나? 간단해. 계산이다. 이익과 손해. 우리가 압박하면 저들은 굴복한다. 왜? 그게 이득이니까. 이게 우리가 5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방식이지.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다 이 계산기 위에서 움직여. 저는 안경을 다시 쓰며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그 계산기가 통하지 않는 유일한 돌연변이가 있다. 바로 한국인이다. 저는 칠판에 크게 X표를 그렸습니다. 그들은 수틀리면 계산기를 집어던지고 판 자체를 엎어버린다. 너희가 손해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자존심을 이야기해. 너희가 생존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너 죽고 나 죽자를 이야기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나? 강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평소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순한 양처럼 보인다. K-팝을 부르며 웃고 관광객에게 길을 안내해주지.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너희가 상상도 못할 스위치가 하나 숨겨져 있다. 저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툭툭 쳤습니다. 그 영린을 건드리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이득을 따지지 않는다. 자신의 팔 하나를 내어주더라도 상대의 목을 물어뜯어야 직성이 풀리는 종족. 합리적인 서구인들의 눈에는 광기로 보이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친놈이다. 앞줄에 앉은 중국 학생이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아마 사드 보복대 롯데가 중국 시장 전체를 포기하면서도 버텼던 기억이 났을 겁니다. 일본 학생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출 규제 때 한국인들이 유니클로 매장을 유령 도시로 만들었던 그 도끼가 떠올랐겠지요. 미국 CIA가 냉전 시대에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한국인을 적으로 돌리지 마라. 그들은 100년이 지나도 복수하는 민족이다. 세계의 어떤 나라도 5,000년 역사의 중국에게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했고 경제 대국 일본에게 정면으로 들이받지 못했다. 오직 한국만이 그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지. 저는 칠판 지우개를 집어던지며 외쳤습니다. 그러니 한국인의 친절한 미소에 속지 마라. 그건 약해서 웃는 게 아니라 참아주고 있는 거니까. 그들이 웃음을 거두는 날 너희가 알던 상식적인 세계는 끝난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독해진 걸까? 무엇이 이들을 웃고 있는 암살자로 만들었을까? 저는 빔 프로젝터의 리모컨을 쥐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피 속에 흐르는 진짜 독의 기원을 찾아갈 시간이다. 너희는 아마 한국인을 존경하게 되거나 아니면 영원히 두려워하게 될 거다. 강의실 스크린에 띄워진 흑백 사진 한 장. 폭격으로 지붕이 날아간 학교에서 가만히를 깔고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말했지. 이 나라가 재건되는 데는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다. 아니,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고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다.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못 살았고 전쟁 패전국인 일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지구상의 지옥이었어. 강의실은 숙연해졌습니다. 화려한 K-팝과 최첨단 스마트폰의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학생들에게 쥐를 잡아먹고 미군 트럭 꽁무니를 쫓아다니던 한국의 과거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중간쯤에서 누군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 유학생 다나카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한국 관련 주제가 나올 때마다 교묘하게 논점을 흐리거나 깎아내리던 학생이었죠.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건 사실 한국인들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나카는 여유롭게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봐야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포장하지만 그건 결국 일본이 준 식민지 배상금과 미국이 쏟아부은 막대한 원조 덕분 아닙니까? 한국은 운이 좋아서 냉전 시대의 최전방에 있었고 그래서 달러 샤워를 맞은 겁니다. 숟가락만 얹은 거죠. 그걸 피땀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과장된 감성팔이 아닐까요?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미국 학생들도 유럽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그게 맞았으니까요. 자본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한국은 돈을 받았으니 컸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는 다나카를 바라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기다렸던 질문이었습니다. 다나카, 아주 훌륭한 지적이야. 자네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착각, 아니 오만을 정확하게 대변해줬네. 저는 리모컨 버튼을 눌러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두 개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 다른 하나는 필리핀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남미 국가들의 그래프였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자. 1960년대 미국의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한국이 아니었어.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남미 국가들이 훨씬 더 많은 달러를 지원받았지. 특히 필리핀은 당시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 가는 부국이었다. 서울에 짓는 체육관을 필리핀 기술자들이 와서 지어줬을 정도였으니까. 자네 논리대로라면 지금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건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여야 해.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프 속에 한국은 수직 상승하여 천장을 뚫고 있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바닥을 기거나 정체되어 있었으니까요. 돈. 그래, 돈은 중요해. 하지만 그 돈이 건물을 짓고 공장을 돌리는 게 아니다. 그 돈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다나카, 자네는 한국인들이 그 원조 자금과 차관을 어디에 썼는지 아나? 저는 스크린에 독일의 탄광 사진을 띄웠습니다. 지하 1000m의 막장, 섭씨 40도가 넘는 지열 속에서 팬티만 입은 채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쓴 깡마른 남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돈이 없어서 독일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하지만 신용등급도 없는 가난한 나라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나? 그때 한국 정부가 담보로 내놓은 게 뭔지 아나?
바로 사람이었다. 간호사들과 광부들. 그들의 월급을 담보로 차관을 빌린 거야.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독일의 병원이었습니다. 한국의 엘리트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독일 탄광으로 갔다. 하루 12시간씩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굴 속에서 석탄을 캤어. 한국의 꽃 같은 처녀들은 독일 병원으로 가서 시체를 닦고 독일 간호사들도 더럽다고 피하는 환자들의 대소변을 맨손으로 받아냈다. 그들이 받은 월급의 90%는 고스란히 한국으로 송금됐어.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그들이 빵 사 먹고 옷 사 입는 데 썼을까? 저는 다나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 돈으로 시멘트를 사고 철근을 샀다. 자네들이 말하는 그 원조는 공짜 점심이 아니었어. 한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자신의 청춘과 목숨을 저당 잡혀서 바꿔온 피 묻은 돈이었다. 강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베트남 전쟁의 정글 사진, 그리고 중동의 사막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걸 봐라. 베트남 정글에서 한국 군인들이 목숨 바쳐 벌어온 달러. 1970년대 중동의 열사의 사막에서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모래 섞인 밥을 먹으며 벌어온 오일 달러. 서구 선진국 노동자들은 에어컨 없이는 일 못한다고 파업할 때 한국인들은 횃불을 켜놓고 밤새 콘크리트를 비볐다. 왜? 빨리 끝내고 돈을 벌어서 고국에 보내야 했으니까. 저는 단상을 내려와 학생들 사이를 걸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원조받은 돈으로 독재자의 배를 불리거나 사치품을 수입하거나 당장의 배고픔을 달래는 데 썼지.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 그들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그 돈을 미래에 투자했다. 배를 골아가면서 제철소를 지었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고속도로를 깔았어. 세계은행은 한국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다. 차도 없는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냐고. 하지만 한국은 기어이 그 길을 뚫었다. 그게 운으로 보이나? 다나카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아야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 전쟁 특수로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사실과 대비시켜야 했으니까요. 다나카, 일본은 한국 전쟁 때 물자를 팔아서 경제를 일으켰지. 남의 전쟁이 너희에겐 축복이었어. 하지만 한국은 남의 전쟁에 목숨을 팔고 남의 나라 땅속에서 패를 망가뜨리며 일어섰다. 출발선부터가 달랐단 말이다. 운이 좋아서, 숟가락을 얹어서, 천만에. 저는 칠판에 크게 희생이라고 적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건 종교적인 영역이야. 부모라는 이름의 종교 말이다. 당시 한국의 부모들에겐 집단적인 강박증이 있었다. 내 자식에게만큼은 이 지독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 일념 하나로 자신들은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고 기계처럼, 노예처럼 일했다. 화면에는 1970년대 구로공단의 여공들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달장 같은 방에서 쪽잠을 자며 졸지 않으려고 각성제를 먹어가며 미싱을 돌리던 어린 소녀들. 이 소녀들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으로 갔다. 벌어온 돈으로 오빠와 남동생을 대학에 보냈지. 자신은 굶어도 동생 가방에는 도시락을 넣어주는 것. 내 폐가 석탄 가루로 굳어가도 자식들 등록금은 마련하는 것. 그 처절한 자기 파괴적인 헌신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의 삼성을 만들고 현대차를 만든 거다. 자네들이 지금 보고 있는 화려한 서울의 마천루. 그거 다 콘크리트로 지은 거 아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뼈와 살을 갈아서 쌓아 올린 탑이야. 강의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남미에서 온 유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에도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희생을 치르지 못해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세상은 이걸 너무 쉽게 기적이라고 부른다. 나는 그 단어가 싫다. 기적이라는 말은 그들이 흘린 피땀을 지워버리니까 신이 내려준 게 아니라 인간이 지옥에서 기어올라와 쟁취한 거다. 다나카, 자네가 말한 그 운이라는 단어가 그 시대를 살아낸 한국 노인들의 주름진 손 앞에서 얼마나 무례하고 잔인한 말인지 이제 알겠나? 다나카는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논리가 없었죠. 데이터로도 명분으로도 도덕성으로도 완벽하게 패배했으니까요. 한국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 세계 어떤 민족도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한 세대가 통째로 자신을 희생양으로 바치는 짓은 하지 못해. 서구의 개인주의, 합리성. 그런 걸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
한국인들의 유전자에는 대의를 위한 자기희생이라는 무서운 코드가 심어져 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면 집에 있는 금을 꺼내고 가난을 끊어야 한다면 기꺼이 독일 탄광으로 들어간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현재의 서울 야경을 다시 띄웠습니다. 한강의 다리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군들, 다음에 한국에 가서 저 화려한 야경을 보게 된다면 감탄만 하지 마라.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가 태워 없앤 생명의 빛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들은 자신을 태워 자식이라는 등불을 켰다. 그 거룩하고 독한 희생 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이 탄생한 거다. 저는 젖은 눈으로 학생들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가난했던 나라들이 모두 한국을 꿈꾸지만 결국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야. 바로 그 도끼서린 헌신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를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국민. 그게 바로 한국만이 가진 핵무기보다 무서운 진짜 국력이다. 그렇게 강의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아서 남의 도움으로 일어선 국가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강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방금 들은 희생의 역사에 감동한 눈치였지만 저는 이젠 그 감상적인 분위기를 잘라내야 했거든요. 자, 다들 눈물을 닦아라. 내가 진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슬픈 과거가 아니니까. 저는 칠판에 그려진 가파른 성장 그래프의 꼭대기, 바로 현재 지점을 분필로 툭툭 쳤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문명은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로마도, 대영 제국도, 심지어 미국도 마찬가지지. 가난할 때는 필사적으로 싸워서 부자가 된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게으름에 빠진다. 배가 부르니 눕고 싶고, 즐기고 싶고, 안주하고 싶어지지. 이걸 선진국병이라고 한다. 저는 학생들을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인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돌연변이가 바로 한국이다. 그들은 지독한 가난을 탈출했다. 이제 배가 부를 만큼 잘 산다. 그런데 이들은 멈추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저는 목소리를 낮춰 으스스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보통의 나라라면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샴페인을 터뜨릴 시점에 한국인들은 샴페인 잔을 깨부수고 다시 운동화 끈을 묶는다. 그들은 1등을 하는 순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한다. 누군가 나를 추월하면 어쩌지? 라는 강박증. 이게 바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국가로 만드는 진짜 이유다. 스크린에 상어 한 마리가 유유히 헤엄치는 영상을 띄웠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상어와 같다. 상어는 불에가 없어서 멈추면 가라앉아 죽는다. 그래서 잘 때조차 헤엄을 쳐야 하지. 한국 사회가 그렇다. 그들은 휴식을 도태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가 주사일제를 논의할 때 그들은 퇴근 후에도 자기 개발을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영어 학원을 간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성장 중독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앞줄의 유럽 학생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 피곤한 삶 아닙니까? 불행하지 않나요? 피곤, 불행? 천만에. 그건 초식동물인 내 생각이고. 제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포식자는 사냥을 멈추는 순간 죽은 목숨이다. 한국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진화하는 즐거움을 아는 유일한 포식자 국가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1등 제품을 스스로 죽이고 더 완벽한 신제품을 내놓는다. 삼성이 소니를 죽인 게 아니다. 삼성이 어제의 삼성목을 베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지. 저는 학생들에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건 가난한 독종이 아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배가 부른데도 여전히 굶주린 눈빛을 한 괴물이다. 한국은 이미 정점에 섰지만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싸운다. 가진 자가 잃을 게 없는 자처럼 덤벼든다. 이걸 당해낼 재간이 있겠나? 저는 강의실의 조명을 환하게 켰습니다. 이제 그들이 만든 현대판 콜로세움을 보여주지. 총알만 안 날아다닐 뿐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하고 잔혹한 전쟁터. 하지만 그 지옥 같은 경쟁 속에서 어떻게 다이아몬드 같은 혁신이 쏟아져 나오는지 곧 알게 될 거다. 한국인들이 왜 잠들지 않는지. 그렇게 강의실의 조명이 다시 밝아졌지만 학생들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해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처절한 희생이 가슴을 울렸겠지만
동시에 서구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들에겐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프랑스 유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평소 유럽의 복지 시스템과 전역이 있는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친구였습니다. 교수님,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한국인들의 희생은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이야기 아닙니까? 현대 한국 사회를 보면 솔직히 숨이 막힙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한국은 자살률 1위에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권이라고 하더군요. 아이들은 밤 10시까지 학원에 갇혀 있고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립니다. 스스로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더군요. 이런 불행하고 가혹한 경쟁 사회가 과연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까?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 아닙니까? 교수님이 왜 그렇게 한국의 경쟁 사회를 추켜 세우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자 옆에 있던 일본 유학생 다나카가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특유의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일본에는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죠. 욕심부리지 않고 분수에 맞게 사는 안분지족의 삶. 그게 진정한 선진국의 여유 아닐까요? 한국처럼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지성이 풀리는 무한 경쟁. 사회는 너무 천박하고 피곤합니다. 그들은 1등을 해도 불행해 보이니까요. 일본이나 유럽처럼 안정을 추구하는 게 인간적이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쟁보다는 복지, 성장보다는 분배, 치열함보다는 여유. 그게 그들이 배운 정답이었으니까요. 저는 칠판 지우개를 탁 내려놓으며 그들을 한참이나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행복, 소확행, 여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군들, 너희는 지금 평화와 도태를 착각하고 있어. 저는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스크린 왼쪽에는 도쿄의 신주쿠 거리가, 오른쪽에는 서울의 강남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였지만 저는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이건 지난 30년간 일본과 한국의 GDP 성장률, 그리고 임금 상승률 그래프다. 일본을 봐라. 30년째 수평선이다. 1990년의 월급과 2020년의 월급이 똑같아. 물가는 오르는데 삶은 제자리다. 이걸 너희는 안정이라고 부르나? 아니, 이건 식물인간 상태다. 심장이 뛰지 않는 거라고. 다나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유럽의 청년 실업률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유럽? 자네들이 3개월씩 여름휴가를 즐기고 오후 4시면 퇴근해서 와인을 마실 때 자네들 국가의 제조업 경쟁력은 어떻게 됐지? 중국에 다 먹혔다. 실업률은 20%를 넘나들고 연금은 고갈되어 가고 있어. 너희가 말하는 그 인간적인 삶은 사실 부모 세대가 벌어놓은 돈을 파먹으며 서서히 죽어가는 안락사일 뿐이다. 저는 다시 서울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환하게 불이 켜진 판교의 IT밸리, 새벽 3시에도 배달 오토바이가 질주하는 거리,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대학 도서관. 너희 눈엔 이게 지옥으로 보이나? 내 눈엔 다르게 보인다. 이건 거대한 콜로세움이다.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곳. 잔인해 보이지? 하지만 기억해라. 로마 제국은 그 콜로세움이 살아있을 때 세계를 지배했다. 한국은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야생의 본능이 살아있는 전쟁터다. 저는 단상 아래로 내려가 다나카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다나카, 일본이 왜 전자산업에서 한국에게 참패했는지 아나?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세계를 지배하던 그 거인들이 왜 삼성과 LG에게 무릎을 꿇었을까?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 그들은 만족했기 때문이다. 워크맨에 만족했고 브라운관 TV에 만족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린 세계 1등이니까. 그 오만하고 게으른 안정이 그들을 죽인 거야. 저는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그들은 1등을 해도 만족하지 않아. 아니, 1등을 하는 순간 공포를 느낀다. 내일이면 중국이 따라올 거야. 모레면 미국이 새로운 걸 내놓을 거야. 이 강박증, 이것이 한국인들을 잠들지 못하게 만든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1등 제품을 스스로 죽인다. 멀쩡한 반도체 라인을 갈아엎고 잘 팔리는 스마트폰 디자인을 폐기한다. 그리고 더 미친 성능의 신제품을 내놓지. 이걸 경영학에서는 자기 잠식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이걸 혁신 중독이라고 부른다.
스크린에 한국의 웹툰 작가들, 아이돌 연습생들,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들의 인터뷰 영상이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을 줄여야죠. 남들만큼 해서는 못 이기니까요.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보라, 한국인들의 입에 붙어있는 말이다. 죽기 살기로. 너희는 일을 할 때 적당히 하지만 그들은 목숨을 건다. 다나카 자네가 말한 소확행. 한국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비웃음을 살 거다. 그들은 작은 행복에 안주하는 걸 패배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거대한 성취, 압도적인 승리, 세상을 뒤집는 혁신에서 오는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들이다. 저는 칠판에 크게 진화라고 적었습니다. 진화론의 핵심이 뭐지? 적자생존이다.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놈이 아니라 가장 치열하게 자신을 바꾸는 놈이 살아남는다. 한국 사회는 거대한 압력밥솥과 같다. 고압의 경쟁이 개인을 짓누른다. 약한 자들은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지. 하지만 그 고압과 고열을 견뎌낸 탄소 덩어리가 무엇이 되는지 아나? 저는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것을 꺼내 보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된다. 한국의 입시 지옥, 취업 전쟁. 그래, 가혹하다. 하지만 그 지옥불 속에서 단련된 인재들이 지금 실리콘밸리의 임원이 되고 빌보드 차트를 씹어먹고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 나오고 있다. 너희가 룰루랄라 놀면서 대학을 다닐 때 그들은 도서관에서 코피를 쏟으며 한계를 돌파했다. 결과가 같기를 바라는 건 도둑놈 신보지. 프랑스 학생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렇게 살면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결국 번아웃이 오고 사회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다. 그런데 말이야, 한국인들의 회복 탄력성은 너희의 상상을 초월한다. 저는 한국의 배달 문화와 서비스 속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너희 나라에서 인터넷을 설치하려면 일주일이 걸리지. 관공서 서류 하나 떼려면 반차를 써야 하고. 일본에서는 아직도 도장을 찍고 팩스를 보낸다며? 한국을 봐라. 오늘 밤 11시에 주문한 물건이 내일 새벽 6시에 문 앞에 와 있다. 관공서. 집에서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1분 만에 끝난다. 은행. 24시간 손안에서 돌아간다.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돌아가는 사회. 여기서 오는 효능감과 쾌감. 한국인들은 이걸 편리함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건 사회 전체가 거대한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속도와 효율성에 한번 중독되면 다시는 너희들의 그 느려 터진 아날로그 사회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왜 화병이 나는 줄 아나? 너희의 그 여유가 그들 눈에는 무능과 직무유기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피곤한 게 아니다. 너희가 너무 게으른 거다. 강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나카는 분한 듯 펜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아날로그 행정을 정확하게 꼬집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갈라파고스의 정반대에 있다. 일본은 자신들만의 표준을 고집하다 고립됐지만 한국은 세계 표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부과한다. 한국 소비자들을 봐라. 지구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들이다. 조금만 버벅거려도, 조금만 맛이 없어도, 조금만 디자인이 구려도 가차없이 외면한다. 기업들에겐 지옥이겠지만 바로 그 지옥 같은 소비자들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매일매일 칼을 갈고 닦을 수밖에 없는 거다.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학생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군들, 평화로운 초원에 사는 양떼와 척박한 정글에 사는 표범 중 누가 더 강할까? 너희는 한국을 보며 저렇게 치열하게 살아서 뭐해? 라고 동정하지만 한국인들은 너희를 보며 이렇게 생각할 거다. 저렇게 나태하게 살다가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군. 이라고. 저는 스크린에 BTS의 공연 장면과 삼성의 반도체 공장, 현대차의 로봇 연구소를 동시에 띄웠습니다. 이 결과물들을 봐라. 이게 불행한 노예들이 만든 걸로 보이나? 천만에. 이건 자신을 극한까지 밀어붙여본 자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승리의 트로피다. 그들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즐긴다. 남들이 못하는 걸 해냈을 때의 그 짜릿한 쾌감. 그 뽕맛을 아는 민족이야. 저는 다나카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다나카, 자네가 말한 소확행. 그건 패배자들의 변명일 뿐이야. 야망이 거세된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한국은 여전히 배가 고프고, 여전히 화가 나 있고, 여전히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그래서 무서운 거다. 배부른 호랑이는 잠들지만
굶주린 호랑이는 사냥을 멈추지 않으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보낼 때 한국이 왜 30년 만에 선진국이 됐는지 이제 알겠나? 안정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전쟁터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강의실 뒤편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학생들은 압도된 표정으로 한국의 치열함을 다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인류가 잃어버린 야성의 회복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강의실의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몰랐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미친 경쟁력과 성장의 비밀을 들으며 충격에 빠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마음속으로 코웃음을 치고 있다는 것을요. 특히 거대한 대륙의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중국 유학생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제적 성취는 인정할지 몰라도 문화와 역사의 깊이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맨 뒷줄에 삐딱하게 앉아있던 왕이라는 중국 유학생이 거만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중화사상에 심취해 주변 학생들을 가르치려 드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죠.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불편하군요. 교수님은 한국을 대단한 독창성을 가진 나라처럼 포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팩트를 말해볼까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입는 한복, 명나라의 옷입니다. 김치, 파우차이의 아류죠. 심지어 그들이 자랑하는 태극기도 주역에서 따온 겁니다. 소국이 대국에게 문화를 배워간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냥 작은 중국일 뿐입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왕의 발언은 선을 넘었지만 역사의 무지한 서구권. 학생들은 정말 그런가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왕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국의 실체를 까발렸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적혀있던 혁신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아주 크고 굵게 기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왕, 자네는 방금 아주 용감한 발언을 했네. 한국이 중국의 아류라고? 역사를 베꼈다고? 저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왼쪽에는 수만 권의 책이 빽빽하게 꽂혀있는 서고의 사진을, 오른쪽에는 붉은 완장을 찬 홍위병들이 책과 문화재를 불태우는 사진을 띄웠습니다. 왼쪽은 한국의 유네스코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이다. 오른쪽은 자네 나라의 문화대혁명 당시 사진이고, 왕, 자네는 이 사진을 보고도 부끄러움을 못 느끼나? 왕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과거의 실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록이라면 중국의 사기나 자치통감 같은 위대한 역사서가 훨씬 많습니다. 한국 따위의 속국의 역사책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저는 단상을 내려와 왕의 책상 앞까지 걸어가서 그의 눈을 정면으로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 그리고 태도의 문제다. 왕, 자네 나라의 역사서는 누가 쓰지? 황제가 임명한 신하가 쓴다. 황제의 마음에 안 들면 목이 달아나지. 그래서 너희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자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조작된 판타지 소설에 가깝다. 불리한 건 지우고 유리한 건 과장하지. 그게 너희가 말하는 대국의 역사다. 저는 다시 스크린에 조선왕조실록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그들은 왕조차도 볼 수 없는 기록을 남겼다. 사관이라는 존재를 아나? 그들은 왕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왕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농담과 실수까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기록했다. 왕이 사초, 즉 역사 기록을 보여달라고 명령해도 사관은 목을 내놓고 거부했다. 전하께서 보시면 사관들이 두려워하여 사실대로 적지 못하니 후대에 거짓 역사가 전해집니다. 라며 거절했지. 이게 자네 나라에서 가능한 일인가?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펜을 지킨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니까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조선의 태종이라는 왕은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군주였다. 그가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망신을 당했지. 왕은 급히 일어나 좌우를 살피며 말했다. 사관이 알게 하지 마라. 쪽팔리니까 적지 말라는 뜻이었지. 그런데 사관은 그날의 일기에 뭐라고 적었는지 아나? 저는 스크린에 해당 원문 번역본을 띄웠습니다. 왕이 말에서 떨어졌으나 다치지는 않았다. 왕이 이르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강의실 전체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왕의 은폐 시도까지 적나라하게 기록해버린 사관의 팩트 폭격에 학생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왕만은 웃지 못했습니다. 보라! 이게 한국의 기록 정신이다. 그들은 왕의 치부, 정치적 실수, 자연재해, 전염병까지 있는 그대로, 아니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남겼다. 그 기록의 양은 또 어떤 줄 아나? 실록을 다 번역하면 아파트 12층 높이다. 너희가 역사를 조작하고 불태울 때 그들은 전쟁터에서도 실록을 괴짝에 담아 산속 깊은 곳 동굴로 피신시켰다. 목숨보다 기록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일갈했습니다. 왕, 지금 자네 나라가 하는 동북공정이 왜 전 세계 학계에서 비웃음을 사는지 아나? 너희는 없는 역사를 만들려고 하지만 한국은 있는 기록을 들이밀기 때문이다. 팩트와 소설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지. 하지만 역사를 조작하는 민족에게는 현재도 없다.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천만에. 진실의 무게로 따지면 한국은 너희보다 1000배는 더 무거운 나라다. 왕은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자존심인 문자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기록은 인정하죠. 하지만 그 기록을 남긴 문자가 뭡니까? 다 한자 아닙니까? 결국 한국도 한자 문화권이고 훈민정음인지 뭔지도 한자의 획을 본딴 아류작일 뿐입니다. 한자가 없으면 한국어는 성립도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쯧쯧 혀를 찼습니다. 이런 무식이 용감이라고 했나. 자네는 지금 언어학적으로 가장 멍청한 소리를 했어.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자들이 세계의 모든 문자를 놓고 합리성과 과학성을 평가했을 때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게 뭔지 아나? 바로 한글이다. 자네가 자랑하는 한자는 순위권에도 못 들었지. 저는 칠판에 영어 알파벳 A와 한자 사랑해, 그리고 한글 R을 썼습니다. 한자를 보자. 사랑이라는 뜻을 전하려면 이 복잡한 획을 다 외워야 한다. 수만 자를 외워야 신문을 읽을 수 있지. 그래서 너희 나라는 문맹률이 높아서 결국 문자를 간소화한 간체자를 만들지 않았나? 스스로 만든 문자가 너무 어려워서 백성들이 못 쓰니까 뜯어고친 셈이지. 실패한 문자다. 그리고 저는 한글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르다. 세종대왕이라는 천재 군주가 백성들이 제 뜻을 쉽게 펴지 못하는 것을 가엾게 여겨 만들었다. 원리는 기가 찰 정도로 과학적이다. 발음 기관인 입술, 혀, 목구멍의 모양을 본따서 자음을 만들고 하늘, 땅, 사람을 형상화해 모음을 만들었다. 단 24개의 글자만 배우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다. 바람 소리, 하계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까지 다 적을 수 있다고 했다. 배우는데 얼마나 걸릴까? 똑똑한 사람은 한나절, 멍청한 사람도 열흘이면 뗀다고 했다. 이를 아침글이라고 불렀지. 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의 진짜 위대함은 디지털 시대에 증명됐다. 왕, 자네가 스마트폰으로 문자 한 통을 보내려면 병음인 영어 발음을 치고 거기서 맞는 한자를 골라야 하지. 획수가 많아서 엄지손가락에 쥐가 날 거다. 일본어도 마찬가지야. 히라가나를 치고 한자로 변환해야 해. 입력 속도가 느려 터졌지. 저는 엄지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자음과 모음을 그냥 치면 된다. 변환, 그딴 건 필요 없다. 소리 나는 대로 치면 글자가 조합된다. 한국인의 타자 속도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평균 7배가 빠르다. 정보화 시대의 7배의 속도 차이는 돌도끼와 기관총의 차이다. 한국이 왜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이 가장 빠르고 왜 IT 강국이 됐겠나? 그들의 성격이 급해서? 아니, 그들의 무기, 즉 문자가 압도적으로 우수했기 때문이다. 강의실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이 스마트폰으로 미친 듯이 빠르게 메시지를 보내던 모습이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문자의 우수성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서구의 알파벳도 훌륭하지만 한글에 비하면 비효율적이다. C, H, A, I, R을 나열해야 의자가 되지만 한글은 이, 자 두 글자로 끝난다. 공간 효율성, 입력 속도, 습득 난이도. 모든 면에서 한글은 문자가 아니라 과학이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펄벅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문자다. 세종대왕은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라고 저는 다시 왕에게 다가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왕, 자네가 말한 문화 도둑질? 팩트를 말해주지. 너희는 문화대혁명 때 공자의 사당을 부수고 조상의 족보를 불태우고 전통 무술가들을 탄압했다. 스스로 문화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지. 그런데 한국은 너희가 버린 공자 제례를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당나라 시대의 음악, 중국엔 없고 한국의 국악에 남아있다. 한국이 훔친 게 아니라 너희가 갖다 버린 걸 한국이 닫고 보존한 거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원래 내 거였다고 우기는 건 너무 찌질하지 않나? 강의실에서는 크크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왕은 얼굴이 터질 듯 붉어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국의 치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것도 팩트로만 두들겨 맞았으니까요. 제군들, 한국을 무서워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반도체를 만들어서가 아니다. 그들은 정보를 장악하는 힘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록한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리고 그들은 소통한다. 누구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저는 칠판에 기록이라는 글자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역사는 총을 든 자가 아니라 펜을 든 자가 지배한다. 중국이 아무리 덩치로 밀어붙여도 한국의 이 지적 우월함은 절대 넘볼 수 없다. 덩치 큰 야만인과 작지만 똑똑한 천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단기적으로는 야만인이 이길지 몰라도 결국 역사는 천재의 손을 들어준다. 지난 5,000년이 그랬고 앞으로의 5,000년도 그럴 것이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숙연해진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자를 한글이라고 부른다. 한은 크다.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나는 이걸 완벽하다라고 해석하고 싶군.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만든 날짜, 만든 원리가 남아있는 문자. 문맹률 0%에 가까운 기적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드파워보다 더 무서운 한국의 소프트파워, 즉 문명의 힘이다. 저는 강의 자료를 정리하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한국인 앞에서 문화를 논하지 마라. 그들은 너희가 동굴 벽화를 그릴 때 금속 활자로 책을 찍어내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한국을 조롱하며 잡음을 내던 중국 학생들은 완전히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강의실의 칠판에는 아직 신용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지적 우월함과 기록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세상은 머리 좋은 것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히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 그 중에서도 수십조 원이 오가는 거대 인프라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 단상 아래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취업을 목표로 하는 아주 계산적이고 차가운 눈빛을 가진 데이비드라는 학생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금융공학을 전공하는 수석 장학생이었죠. 데이비드, 자네는 투자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나? 데이비드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리스크 관리입니다, 교수님. 그런 면에서 한국 기업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크고 오너 일가의 불투명한 경영,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정서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문제입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한국보다는 안정적인 미국 국채나 유럽의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아주 교과서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강의실의 많은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한국은 여전히 위험하고 불안한 변방의 국가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피식 웃으며 데이비드의 노트북을 덮어버렸습니다. 데이비드, 그게 바로 자네들이 계산기만 두드리다가 놓치는 보이지 않는 자본이다. 자네의 엑셀 파일에는 없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산. 바로 신뢰라는 놈이지. 저는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 지도를 띄웠습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중동의 사막,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자, 여기 사막 한가운데 20조 원짜리 도박판이 벌어졌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다. 이 수주 전에는 세계 최강의 원전 강국 프랑스가 뛰어들었고 미국과 일본의 컨소시엄도 있었다. 당시 한국은 원전 수출 경험이 전무했어. 누가 봐도 프랑스가 따낼 계약이었지. 그런데 결과는 한국이 가져갔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술 종주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왜 그랬을까? 가격이 싸서. 천만에. 싼 걸로 치면 중국이 있지. 이유는 단 하나. 프랑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화면을 분할해 핀란드의 올킬루오토 원전 건설 현장 사진을 띄웠습니다. 프랑스 기업 아레바가 짓고 있던 곳이었죠. 프랑스는 핀란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 그런데 공기가 무려 13년이나 지연됐다. 13년이다. 예산은 3배로 불어났지. 프랑스 기술자들은 날씨가 안 좋다. 규제가 까다롭다. 노조가 파업했다며 온갖 핑계를 대고 소송을 걸었다. 핀란드 정부는 피눈물을 흘렸지. 이게 자네들이 말하는 서구식 계산적인 합리성이다. 손해가 나면 공사를 멈추고 변호사를 부르는 것. 데이비드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땠을까? UAE는 사막이다. 50도가 넘는 폭염, 모래폭풍, 물 부족. 프랑스 기술자들은 에어컨 나오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페리에를 마시며 이런 환경에선 일 못해라고 파업할 때 한국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나? 저는 건설 현장의 실제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밤중에도 대낮처럼 조명을 켜고 모래바람을 뚫고 콘크리트를 붓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날짜를 맞추기 위해 24시간 3교대로 돌아갔다. 라마단 기간이라 낮에 물도 못 마시는 현지 노동자들을 배려해 밤에 작업을 몰아서 했지. 50도의 열기 속에서 얼음 조끼를 입고 원자로를 조립했다. 그들에게 계약서는 법률 문서가 아니라 목숨을 건 맹세였다. 결과가 어땠을까? 사막 한가운데서 세계 최초로 단 하루의 공기 지연도 없이 예산 초과도 없이 완공했다. 이건 세계 원전 건설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강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3년 지연과 정시 완공. 그 압도적인 격차 앞에 데이비드의 리스크 이론은 힘을 잃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말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조항을 따져서 책임을 회피하는 건가? 한국인들의 스탠다드는 다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손해는 우리가 본다. 하지만 납기는 지킨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관점이 달랐습니다. 자네들은 이 금 모으기 운동을 그저 애국심이라고만 생각하지? 틀렸다. 이건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기이한 채무 상환 퍼포먼스였다. 나라가 빚을 져서 부도가 났다. 보통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나? 배째라고 눕는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빚을 탕감해달라고 시위를 하지. 남미나 유럽의 그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금반지를 든 할머니의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자신의 장롱을 털었다. 왜? 빚을 갚지 않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무서운 강박관념 때문이다. 그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내 나라가, 내 민족이 돈 떼먹은 사기꾼 취급을 받는 걸 참을 수 없었던 거지. 그들은 3년 만에 IMF 차입금을 조기 상환해버렸다. 세계은행 총재가 이건 미친 짓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데이비드를 향해 손가락을 펴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리스크 관리다. 그들은 갚는다. 반드시 갚는다. 그게 돈이든, 은혜든, 원수든. 한국인과 거래한다는 건 적어도 뒤통수 맞을 일은 없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를 쥐는 것과 같다. 강의실 뒤편에서 중동 출신의 유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짓고 있는 네옴시티를 아나? 650조 원이 들어가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토목 공사다. 빈 살만 왕세자가 이 프로젝트를 누구에게 맡기고 싶어 할까? 입만 열면 소송을 거는 미국 로펌. 기술은 좋지만 결정이 느린 일본. 아니면 짓다 말고 도망가는 중국. 저는 화면에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 기업 총수들과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띄웠습니다. 왕세자는 한국을 선택했다. 왜? 한국인들은 사막에서 해낸 전력이 있거든. 1970년대 주베일 항만 공사 때 한국인들은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었다. 그때 서구 기업들은 다 포기하고 철수했어. 파도가 너무 거칠고 지반이 약하다고. 그런데 한국의 정주영 회장은 유조선을 가라앉혀서 물길을 막고 공사를 끝냈다. 중동의 왕족들은 그 기억을 유전자에 새겨놨다. 한국인은 무엇이든 해낸다. 데이비드가 작은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과거의 영광 아닙니까 뭐. 한국의 중장년층들이 위대한 첫걸음을 성공시켰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젊은이들도 그렇게 일합니까? 워라벨이다 뭐다 해서 예전 같지 않을 텐데요. 날카로운 지적이군.
하지만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다. 저는 한국의 택배 기사와 새벽 배송 시스템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택배 기사를 봐라. 그들은 고객이 잠든 사이에 문 앞에 물건을 놓고 사진을 찍어 보낸다.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훔쳐갈 걱정 없이 약속된 시간에 정확하게 배달한다. 이게 가능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되나? 미국, 아마존 패키지가 현관 앞에 있으면 10분 만에 사라지지. 유럽, 배달부가 초인종도 안 누르고 부재중 스티커만 붙이고 간다. 한국의 청년들은 여전히 그 책임감의 DNA를 가지고 있다. 맡은 일은 끝낸다. 남에게 패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그게 비즈니스로 연결되면 무결점 납기 준수가 되는 거다.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너희가 내일 당장 지구 반대편으로 중요한 물건을 보내야 한다면, 혹은 1년 안에 무너진 다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면, 누구에게 전화를 걸 텐가? 회의만 하는 UN, 빚을 주는 IMF, 아니면 당장 헬멧을 쓰고 달려와서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놓는 한국인가?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답은 뻔했으니까요. 한국은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야성을 잃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선진국의 기술력과 개도국의 헝글이 정신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괴물이지. 서구 기업들이 불가항력 조항을 들먹이며 책임을 피할 때 한국 기업들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이게 바로 한국이 제3세계와 중동, 동남아에서 서구 열강을 밀어내고 약속의 땅을 건설하고 있는 비결이다. 저는 칠판에 신뢰라는 단어 위에 붉은색으로 덧칠을 했습니다. 자본주의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변수, 쪽팔리기 싫어서라도 약속을 지키는 민족성. 이것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만들었다. 그들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것을 자신의 명예와 동일시한다. 데이비드, 자네의 엑셀 파일에 명예 비용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게. 그럼 한국의 가치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보일 테니까. 데이비드는 멍하니 화면 속의 한국건설 노동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철근을 묶고 있는 그들의 뒷모습이 월스트리트에 번쩍이는 빌딩보다 더 거대해 보였을 겁니다. 신뢰는 쌓는데 10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1초면 된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그 신뢰를 단 한 번도 무너뜨리지 않고 쌓아왔다. 이제 세계는 안다. 한국인과 손을 잡으면 적어도 사막에서 길을 잃을 일은 없다는 것을. 자, 신용까지 갖춘 이 무서운 민족이 이제 손에 무엇을 쥐었는지 아나? 그들은 이제 남의 건물을 지어주는 걸 넘어서 전 세계의 목줄을 쥐는 기술을 손에 넣었다. 학생들은 이젠 한국에 대해 완전히 경악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칠판에 적힌 신뢰라는 단어를 지우지 않고 그 옆에 진화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강의실은 아직 사막의 건설 현장 이야기에 젖어 있었지만 저는 그 감동을 깨부숴야 했거든요. 제군들, 여기까지 들으면 한국인은 그저 성실하고 믿음직한 일꾼처럼 보일 거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나는 이 나라를 무섭다고 표현하지 않았을 거다. 성실함은 미덕이지만 공포는 아니니까. 저는 학생들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한국이 진짜 두려운 이유는 그들이 노동자의 손과 과학자의 뇌를 동시에 가진 유일한 돌연변이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봐라. 천재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은 기름때 묻히는 걸 싫어한다. 제조는 중국이나 베트남에 넘기지. 반대로 중국은 밤새워 공장을 돌리지만 나노 단위의 정밀한 원천 기술은 없다. 세상은 보통 둘로 나뉜다. 설계하는 자와 만드는 자. 머리를 쓰는 귀족과 손을 쓰는 평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공식을 깨버렸다. 그들은 낮에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던 그 거친 손으로 밤에는 미적분을 풀고 코딩을 했다. 진을 묻은 전투화를 신은 아인슈타인. 그게 바로 한국이다. 저는 강의실의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왜 몰락했는지 아나? 자신들은 기술의 귀족이라며 현장의 속도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왜 한국을 못 넘는지 아나? 아무리 베껴도 그 장인정신의 디테일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고귀한 기술을 뽑아낸다. 이건 반칙이다. 체력과 지능, 둘 중 하나만 가져야 공평한데 그들은 둘 다 말렙을 찍어버렸으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손톱만한 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그 괴물 같은 능력으로 무엇을 손에 넣었는지 보여주지. 그들은 더 이상 남의 건물을 지어주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지구라는 거대한 기계의 뇌를 인질로 잡았다. 저는 손톱보다 작은 검고 네모난 칩 하나를 핀셋으로 집어 올려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은 조각 하나가 멈추면 미군의 미사일도, 월스트리트의 서버도, 너희의 아이폰도 전부 고철 덩어리가 된다. 강의실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그 작은 조각을 보며 학생들은 그저 흔한 컴퓨터 부품이라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현대 문명의 생명줄이자 21세기의 석유, 아니 그 이상의 권력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한국인들의 신용과 건설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몸으로 때우는 줄 알았던 그들이 이제는 머리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시 말하지. 이게 뭔지 아나? 이게 멈추면 너희의 아이폰은 벽돌이 되고 테슬라는 고철 덩어리가 되며 미군의 최첨단 미사일은 표적을 잃은 멍청이가 된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한국이 쥐고 있는 지구의 뇌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중간쯤에서 헛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국 유학생왕이었습니다. 그는 역사 문제로 한 방 먹었지만 여전히 중국의 자본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죠. 왕은 책상 위에 놓인 최신형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너무 과장하십니다. 반도체요? 그거 결국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 아닙니까? 중국도 이제 다 만듭니다. 반도체 굴기 모르십니까? 우리 정부가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돈으로 기술자 빼오고 공장 지으면 금방 따라잡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곧 끝날 겁니다. 결국 제조는 대국인 중국이 삼키게 되어 있으니까요. 왕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결국 자본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었으니까요. 저는 핀셋을 내려놓고 천천히 강단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벽면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왕, 자네는 지금 아주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어. 반도체를 돈만 있으면 굽는 벽돌쯤으로 생각하나 본데 그 오만이 너희를 영원한 1위로 만들고 있는 거야. 저는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내 붉은색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좋아. 자네 말대로 한국 반도체가 별거 아니라고 치자. 여기 가상의 코리아 오프 버튼이 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반도체와 반도체 소재의 수출이 즉시 0이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저는 버튼을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거대한 지구본이 나타났고 서울에서 뻗어나가는 수많은 불빛이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자, 상황 발생 48시간 후 중국의 선전과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장이 멈춘다. 애플의 아이폰, 델의 서버 컴퓨터 생산 라인이 올스톱된다. 왜냐고? 한국산 메모리 칩이 없으면 조립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재고? 딱 일주일치 남아있군. 화면 속의 공장들이 붉은색 경고등을 켜며 멈춰섰습니다. 72시간 후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비상이 걸린다. 너희가 매일 쓰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챗GPT 같은 AI가 뇌사 상태에 빠진다. AI 서버의 핵심인 고성능 메모리를 한국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서버가 과부하로 타버리기 시작한다. 디지털 세상의 기억이 사라지는 거야.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월스트리트가 붕괴한다. 초단타 매매를 하는 금융 AI가 먹통이 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마비된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미 국방부 펜타곤이다. F-35 전투기, 이지스함의 레이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유도 장치. 이 모든 것의 두뇌가 한국산 칩이다. 교체품이 없어서 세계 최강 미군이 눈먼 장님이 된다. 이게 과장 같나? 저는 왕을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이걸 블랙아웃이라고 한다. 전기가 끊기는 게 아니라 지능이 끊기는 거다. 왕, 자네 나라 중국. 한국산 반도체 수입이 끊기면 자네가 자랑하는 알리바바 서버, 텐센트 게임, 전기차 BYD 공장, 전부 셧다운이다. 너희는 한국이라는 심장이 피를 보내주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된다. 이걸 보고도 한국 반도체가 돈으로 찍어내는 벽돌로 보이나?
강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왕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단상으로 돌아와 칠판에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크게 적었습니다. 제군들, 지금부터가 진짜다. 왜 중국이 수백 조를 퍼부어도 한국을 못 따라잡는지, 왜 미국이 한국 대통령을 국빈으로 모셔가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애원하는지, 그 기술적 비밀을 알려주지. 저는 요리사 모자를 쓴 사람과 재료를 나르는 보조 요리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엔비디아라는 미국 회사가 GPU라는 천재적인 요리사를 만들었다. 이 요리사는 손이 엄청나게 빨라서 1초에 수십억 개의 요리를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주는 보조 요리사가 너무 느린 거야. 요리사는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재료가 안 와서 요리를 못하는 상황. 이걸 병목 현상이라고 한다. 저는 한국 국기를 보조 요리사 위치에 그렸습니다. 이때 한국이 등장했다. 내가 하겠다면서. 한국은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쳤다. 1차선 도로였던 데이터 고속도로를 1024차선으로 뚫어버린 거다. 그리고 칩을 옆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위로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아파트처럼 말이야. 저는 손가락으로 층을 쌓는 신용을 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칩 12개를 수직으로 쌓고 전선을 연결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감이 안 오나? A4 용지 한 장 두께 안에 12층 빌딩을 짓고 그 안에 수만 개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거다.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열을 식히는 기술까지 완벽하게. 이걸 해낸 나라는 지구상에 딱 하나, 한국뿐이다. 미국인 학생 제임스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미국에는 인텔이나 마이크론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들도 결국엔 해내지 않을까요? 제임스, 좋은 질문이다. 하지만 너희는 한국인이라는 종족 특성을 간과했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설계를 잘한다. 창의적이지. 하지만 1년 365일 방진복을 입고 먼지 티끌 하나 없는 클린룸에서 3교대로 밤새워 기계를 돌리는 지독한 반복을 견딜 수 있나? 미국 엔지니어들은 못한다. 지루하고 힘들다고 이직해버리지. 중국, 그들은 시키는 건 잘한다. 하지만 나노 단위의 미세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천 가지의 변수를 잡아내는 장인정신과 응용력이 없다. 불량이 나면 덮으려고만 하지 원인을 파고들지 않아. 저는 제 손을 펴보였습니다. 한국인은 말했듯이 손이 맵다. 그리고 말했듯이 머리가 좋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바로 한국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이다. 그들은 기계가 멈추면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안다. 매뉴얼에 없는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서 즉석으로 해결책을 만들어낸다. 이건 돈으로 사는 장비가 아니라 30년간 갈아 넣은 사람의 감과 집착의 영역이다. 중국이 100조를 투자해서 장비를 사와도 그 장비를 돌리는 한국인의 손끝을 훔쳐가지 못하면 영원히 불량품만 찍어내게 될 거다. 왕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반도체 굴기의 허상을 정면으로 지적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AI 패권 전쟁의 승자는 구글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똑똑한 AI 모델을 만들어도 한국이 HBM이라는 밥을 주지 않으면 그 AI는 굶어 죽는다. 한국 기업의 수율은 경쟁사들이 절망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미국 마이크론이 흉내는 내봤지만 발열을 잡지 못해 칩이 휘어버렸지.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경쟁자가 따라오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예 차원을 바꿔버린다. 저는 칠판에 HBM 옆에 인질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내가 이번 강의의 주제를 지구의 뇌를 인질로 잡은 나라라고 붙인 이유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 IT 기업의 목줄을 쥐고 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왜 한국 기업에 와서 제발 물량 좀 더 달라고 사정하겠나? 애플의 팀 쿡이 왜 한국 부품 업체들을 VIP로 대우하겠나? 한국 없이는 자신들의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저는 학생들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과거의 석유가 세계를 지배했다면 지금은 데이터가 석유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반도체는 엔진이다. 그런데 그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장장이가 한국이다. 자, 이제 상황이 좀 명확해지지 않나? 한국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약소국이 아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의 기분을 살피게 만드는 슈퍼갑의 위치에 올라선 거다.
저는 다시 왕을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왕, 자네 나라가 한국을 제치고 싶다면 돈을 더 찍어낼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지난 30년간 쏟아부은 그 피땀 어린 시간과 집착을 먼저 배워야 할 걸세.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한국인들은 반도체 칩 하나에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지만 너희는 가격표를 붙일 뿐이니까. 혼이 담긴 기술은 베낄 수 없는 법이다. 강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칩을 보며 시큰둥했던 학생들의 눈에는 이제 경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작은 조각 하나에 한국인의 도끼와 천재성, 그리고 끈기가 응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너희의 넷플릭스도 멈추고, 너희의 은행 계좌도 멈추고, 너희의 미래도 멈춘다. 이것이 바로 기술 안보의 실체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세계를 굴복시키는 가장 우아하고 무서운 힘이지. 그렇게 저는 완전히 얼이 빠져있는 왕을 쳐다보며 그대로 칠판에 그려져 있던 반도체 회로도를 거칠게 지워버렸습니다. 하얀 분필 가루가 흩날리는 사이로 저는 학생들을 서늘한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제군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돈과 두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래서 너희는 한국을 그저 똑똑하고 돈 많은 뿔테 안경 쓴 모범생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르겠군. 실제로 저기 뒤에 있는 몇몇 중국 학생들은 지금 한국을 보고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면 그대로 침공해서 밀어버리고 한국의 모든 것을 빼앗아오면 된다고 쑥덕거리고 있으니까. 저는 단상 아래로 내려가 맨 앞줄 학생의 책상을 쾅 하고 내려쳤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게 너희가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다. 강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국이 가장 무서운 국가인 이유. 그건 그들은 결점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모든 성인 남성이 살인 기술을 훈련받은 나라다. 학생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너희가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삼성전자 연구원. 그는 소총을 1분 안에 분해 조립할 수 있다. 친절하게 택배를 배달해주는 청년. 그는 탱크를 몰 줄 안다.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주는 아저씨. 그는 현역 시절 박격포로 산 하나를 날려버리던 베테랑이다. 한국은 국가 전체가 거대한 병영이자 잠재적 전투 집단이다. 저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휴전선이라는 화약고를 베고 잠을 잤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주변이 온통 늑대와 곰뿐인 정글에서 토끼가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다. 독을 품은 토끼가 되는 것. 저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엔 K-팝을 부르며 웃고 있지만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예비군복을 꺼내 입고 전사로 돌변한다. 징병제 국가의 무서움이지. 그들은 전쟁을 글로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고 있다. 건드리면 터진다. 너희가 알던 순한 양은 사실 이빨을 감춘 맹수였다는 걸 깨닫게 될 땐 이미 늦었을 거다. 저는 주머니에서 붉은색 펜을 꺼내 지도 위에 한국의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자, 이 도끼품은 고슴도치가 이제는 최첨단 무기라는 가시까지 달았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잡아먹지 못하는 이유. 아니 오히려 한국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떠는 진짜 이유. 다음 챕터에서는 고래의 등뼈를 부러뜨리는 새우의 무시무시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강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동북아시아의 지도가 붉게 타오르듯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과 러시아라는 곰.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이라는 섬나라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작은 반도. 저는 지휘봉으로 그 작은 땅덩어리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정학. 땅의 위치가 곧 운명이 되는 학문이지. 제군들이 보기에 이 나라는 어떤가? 거대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낀 샌드위치,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그때였습니다. 일본 유학생 다나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박살이 난 이후 줄곧 한국을 깎아내릴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다나카는 특유의 예의 바른 척하는 미소를 지으며 그러나 눈빛만은 차갑게 빛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닭쥐 같습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나카는 주변을 둘러보며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간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을 보십시오. 우리는 확실하게 미국의 편에 서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합니다. 그게 동맹의 신이죠. 그런데 한국은 뭡니까? 안보는 미국에게 구걸하고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하면서 양쪽에서 이득만 취하려 듭니다. 신뢰할 수 없는 기회주의자들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저런 배신자 같은 동맹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가치 있을 겁니다. 다나카의 발언은 아주 교묘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실제로 워싱턴의 일부 강경파들이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할 때 쓰는 논리였으니까요. 미국 학생들조차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휘봉을 딱 소리 나게 칠판에 내려치며 다나카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다나카, 자네의 그 편협한 시각이 바로 일본이 영원히 이류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일세. 다나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지도 위에 한국을 붉은색 펜으로 덧칠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쥐, 기회주의자, 천만에. 자네는 지금 동물의 왕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한국은 박쥐가 아니라 저울의 추다. 저는 지도를 거꾸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한반도가 대륙을 향해 뻗어나가는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지도를 뒤집어 보자. 뭐가 보이지? 한국은 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단도다. 반대로 보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목덜미를 틀어쥐고 있는 방파제지.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이 왜 한국을 포기하지 못할까? 다나카 말대로 일본이 더 충실한데 말이야. 이유는 간단하다. 일본은 방패지만 한국은 창이기 때문이다. 저는 지도상의 거리를 표시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지에서 베이징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나? 전투기로 불과 10분 거리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완전히 미국 편으로 돌아서서 미군의 전략 자산이 휴전선에 배치된다면 중국은 그날도 잠을 못 잔다. 턱 밑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자나? 그래서 중국은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다.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자신들의 안보가 붕괴하니까. 저는 다시 시선을 일본 쪽으로 돌렸습니다. 반대로 미국 입장을 볼까? 만약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서 중국 해군이 부산항을 기지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 일본은 그날로 끝장이다. 대한해협이 뚫리면 일본은 섬나라의 이점을 잃고 포위된다. 태평양 방어선 전체가 무너지는 거야. 미국에게 한국을 잃는다는 건 태평양 전체를 잃는 것과 같다. 강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끼어있는 나라가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치명적인 급소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진 캐스팅 보트의 힘이다. 한국이 오른쪽으로 1cm만 움직여도 중국이 비명을 지르고 왼쪽으로 1cm만 움직여도 미국이 기겁을 한다. 이걸 박쥐라고 부르나? 아니, 이건 린치핀, 즉 핵심축이라고 부르는 거다. 수레바퀴가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단 하나의 핀. 그게 빠지면 수레는 전복된다. 저는 다나카에게 다가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다나카, 미국이 1980년대에 일본에게 어떻게 했지? 일본 경제가 미국을 위협하니까 플라자, 하베로 일본의 엔화 가치를 강제로 올려서 경제를 박살냈지. 반도체 산업도 도시바를 제재해서 짓밟아버렸고. 그게 미국이 2등을 다루는 방식이다. 2등 죽이기. 다나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미국의 견제에서 시작됐다는 건 뼈아픈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을 봐라.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에서 세계 1위다.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위협할 수준이지. 그런데 미국이 한국을 죽이려고 하나? 아니,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공장에 가서 땡큐를 연발하고 한국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서 아메리칸 파이를 듣고 박수를 친다. 왜 일본은 죽이고 한국은 살려둘까? 한국이 예뻐서.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다.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섬나라라서 안전하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그냥 돈 많은 지갑이거나 물류 기지일 뿐이야. 하지만 한국은 최전방이다. 60만 대군과 최첨단 방산 능력, 그리고 중국을 견제할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유일한 파트너다. 미국이 한국 경제를 죽이면 당장 미국의 안보 라인에 구멍이 뚫린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게 제발 우리 편에 계속 있어 달라고 구애를 하는 거다. 저는 칠판에 상호확증 파괴라고 적었습니다. 이건 핵무기에만 쓰는 말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도 그렇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면 미국도 태평양 주도권을 잃는다.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면 중국 경제도 반도체 공급 중단으로 마비된다. 한국은 이 절묘한 균형 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게 비겁해 보이나? 천만에.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고난도의 외교 예술이다.
프랑스 유학생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서로 눈치를 보는 거지. 과거엔 한국이 일방적으로 눈치를 봤지만 지금은 강대국들이 한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노력한다. 저는 최근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한한령을 내리고 경제 보복을 했었지. 그런데 최근에 슬그머니 빗장을 풀고 한국 기업들에게 다시 러브콜을 보낸다. 왜?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심해지니까 한국의 도움이 절실해졌거든. 자존심 센 중국이 한국에게 손을 내민 거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도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에게는 보조금 혜택을 주려고 예외 조항을 만든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안 지으면 자기네들 공급망이 망가지니까. 저는 다나카를 바라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래도 한국이 박쥐로 보이나? 내 눈엔 거인들을 조련하는 맹수 조련사로 보이는데. 다나카는 분한 듯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 그의 논리는 완벽하게 격파당했으니까요. 제군들, 한국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다. 지금의 한국은 고래의 등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독을 품은 새우다. 고래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이 작은 새우를 삼키려다가는 내장이 녹아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고래들은 새우를 먹는 대신 새우를 자신의 머리 위에 태우고 싶어 안달이 난 거다. 저는 지휘봉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선택에서 나온다. 한국이 누구의 손을 잡느냐에 따라 21세기의 패권이 결정된다. 미국도 중국도 그걸 알기에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다. 힘이 없으면 눈치를 보지만 힘이 있으면 선택을 한다. 한국은 이제 선택하는 나라가 됐다. 강의실의 학생들은 지도 위의 작은 점,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단단한 세계의 무게중심을 지탱하는 거대한 축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의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이 반도체라는 두뇌를 장악하고 지정학적 단도를 쥐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주머니에서 아주 평범해 보이는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가락만 한 원통형 금속 물체. 바로 건전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책상 위에 세워두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군들, 아무리 똑똑한 뇌와 튼튼한 몸을 가진 거인이라도 이것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바로 심장이다. 피를 돌게 하는 동력원이지. 저는 칠판에 그려진 지도 위에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저주받은 땅이었다. 산업혁명의 쌀인 석탄도 부족했고 20세기의 황금인 석유는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다. 그래서 세계는 비웃었지. 너희는 결국 기름 밸브를 잠그면 멈추는 깡통 로봇일 뿐이야. 라고. 하지만 한국인들은 땅을 파는 대신 실험실의 비커를 흔들었다. 그리고 기어코 인공심장을 만들어냈다.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중간에서 헛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국 유학생 왕이었습니다. 그는 연거푸 망신을 당했었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태블릿 PC 화면을 들어 보이며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는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배터리라고요? 그건 이미 중국이 천하통일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의 CATL입니다. 우리는 값싸고 튼튼한 LFP 배터리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테슬라도 우리 배터리를 씁니다. 한국 배터리는 성능은 좋을지 몰라도 너무 비쌉니다. 결국 시장은 가성비 좋은 중국산이 지배하게 될 겁니다. 왕의 주장은 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막대한 자원과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저가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었으니까요. 학생들도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 아래로 내려가 왕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성비, 왕, 자네는 사람 목숨을 태우고 달리는 자동차에서 가성비를 논하나? 저는 강의실의 온도를 5도쯤 낮추는 듯한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좋아. 자네 말대로 중국산 배터리가 세계를 장악했다고 치자. 그럼 지금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장소는 영하 30도의 혹한이 몰아치는 북미의 시카고, 그리고 노르웨이의 산악도로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도로 위에 수천 대의 전기차가 꼼짝도 못하고 멈춰 서 있는 뉴스 영상을 띄웠습니다. 일명 전기차의 무덤이라 불리는 사태였습니다. 자, 상황 발생. 기록적인 한파가 닥쳤다.
자네가 자랑하는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들이 도로 위에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배터리 잔량이 50%에서 갑자기 0%가 됐어요. 히터를 틀었더니 차가 멈췄어요. 운전자들은 추위에 떨며 구조대를 기다린다. 왜냐고? LFP 배터리는 추위의 극약이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성능이 반토막 나니까. 화면 속의 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전소에 줄을 선 차들 중 한 대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충전 중에 폭발 사고가 연이어 터진다. 중국산 배터리의 불량률은 통계로 잡히지도 않을 만큼 들쑥날쑥하다. 자네는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그것도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 갇히고 싶은가? 아니면 엉덩이 밑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깔고 앉고 싶은가? 왕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저 눈보라 속을 유유히 뚫고 지나가는 차들이 있다. 한국산 NCM, 즉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장착한 차들이다. 그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주행거리가 유지된다. 급속 충전을 해도 열이 오르지 않는다. 왜일까? 한국인들은 화학 물질의 황금 비율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저는 칠판에 분자 구조를 그렸습니다. 니켈 함량을 90%까지 올리면서도 폭발하지 않게 제어하는 기술. 이건 요리로 치면 보거독을 제거하고 맛있는 살코기만 남기는 미세하고 위험한 예술이다. 중국은 흉내도 못 낸다. 그래서 그들은 무겁고 성능 떨어지는 철 배터리에만 매달리는 거다. 기술이 없으니까. 미국 학생 제임스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일본도 기술력이 좋지 않습니까? 파나소닉이나 도요타는 뭘 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이다. 일본, 그들은 너무 똑똑해서 망했다. 학생들이 의아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완벽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불안전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꿈의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나 수소차로 바로 넘어가려고 했지.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10년, 20년 뒤에 기술만 팠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지금 당장 필요한 전기차 시장을 놓쳐버린 거다. 이걸 갈라파고스화라고 한다. 세상은 벌써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일본은 출발선에서 신발끈만 묶고 있는 꼴이지. 저는 다시 한국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그들은 완벽한 기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최선의 기술을 만들어서 시장에 던졌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미친 속도로 개선했다. 오늘 불이 나면 내일 원인을 찾고 모래 해결책을 적용해서 글피에 새 제품을 내놨다. 그 야생적인 실행력이 한국을 세계 1위로 만든 거다. 저는 화면에 미국 포드, GM, 독일 폭스바겐의 CEO들이 한국 기업 총수들과 만나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진을 띄웠습니다. 자, 여기 증거가 있다. 미국의 자존심인 포드와 GM이 왜 중국 CATL이 아니라 한국의 LG와 SK를 선택해서 합작 공장을 지을까? 가격만 보면 중국하고 해야지. 그런데 왜 한국일까? 저는 왕을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알기 때문이다. 중국산 배터리는 안보 위협이 될 수 있고 품질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일본은 물량을 맞춰줄 생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남은 선택지는 지구상에 딱 하나, 한국뿐이다. 한국만이 수십만 대의 전기차에 들어갈 고성능 배터리를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품질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다.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시대의 표준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말한 꺼지지 않는 심장이다. 제군들, 미래의 전쟁은 석유를 뺏는 게 아니다. 에너지를 담을 그릇을 뺏는 전쟁이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도, 풍력으로 전기를 만들어도 그걸 저장할 배터리가 없으면 다 사라지는 연기일 뿐이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담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그릇을 한국이 독점하고 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건 산유국 이상의 권력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땅을 파서 기름을 팔지만 한국은 기술로 에너지를 발명해서 판다. 기름은 언젠가 고갈되지만 한국의 기술은 영원히 진화한다. 누가 더 무서운가? 왕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성비라는 논리가 생존과 기술 격차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공장에 가본 적 있나? 그곳은 반도체 공장만큼이나 정밀하다. 습도 0%의 드라이룸에서 로봇팔들이 춤을 추듯 전극을 쌓는다. 불량품,
한국인들은 배터리 셀 하나에 흠집이라도 있으면 전량을 폐기한다. 그 결벽증에 가까운 품질 관리가 세계의 신뢰를 얻은 비결이다. 저는 칠판에 심장라는 단어 옆에 주권라고 적었습니다. 에너지 주권. 한국은 자원 빈국이라는 꼬리표를 스스로 떼어냈다. 이제 한국이 기침을 하면 전 세계 전기차 라인이 멈춘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한국 대통령에게 기가팩토리를 짓겠다고 간을 보는 이유도 결국 한국의 배터리 공급망이 탐나기 때문이다. 한국을 건너뛰고는 미래차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만약 100층짜리 빌딩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면, 혹은 바다 속을 3주 동안 잠항해야 하는 잠수함에 배터리를 넣어야 한다면 중국산 가성비 배터리를 쓰겠나? 아니면 비싸더라도 한국산 명품 배터리를 쓰겠나?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서 타협할 바보는 없으니까요. 한국은 증명했다. 땅이 좁고 자원이 없어도 기술이 있으면 에너지 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석유가 없어서 서러웠던 지난 100년의 하늘, 배터리라는 기술로 완벽하게 갚아주고 있다. 이제 세계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의 심장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DNA가 심어져 있다. 저는 책상 위에 세워둔 건전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즉 반도체가 있고, 몸, 즉 지정학이 있고, 심장, 즉 배터리까지 갖췄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다.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이자 인류 문명을 지탱하는 플랫폼이 됐다. 저는 말을 마치자마자 강의실의 모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의실의 메인 조명 스위치까지 전부 내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수백 명의 학생들을 삼켰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몇몇 학생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곧 전면에 켜진 대형 스크린 하나에 모두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주 정거장에서 한반도의 밤을 촬영한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북쪽은 바다인지 육지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암흑, 그 바로 아래 마치 섬처럼 고립된 남쪽 땅은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한 황금빛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둠과 빛, 죽음과 생명, 야만과 문명, 그 극명한 대비가 단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마이크를 잡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제군들, 나는 지난 한 학기 동안 너희에게 한국의 속도, 희생, 경쟁, 지성, 신용, 두뇌, 전략, 심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100마디 말보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어둠에 잠긴 북쪽과 빛나는 남쪽의 경계선, 휴전선을 가로질러 그었습니다. 보라! 이 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실험이 벌어졌다. 위쪽과 아래쪽은 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이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며 5000년을 함께 살았다. 지정학적 위치도 부존 자원도 똑같다. 모든 조건이 동일한 통제 변수였다. 저는 빛나는 남쪽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한쪽은 21세기에 굶어 죽는 지옥이 됐고 한쪽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을 달리는 미래가 됐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극단적인 차이를 만들었을까? 어둠 속에서 인도 유학생 라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결국 체제의 차이 아닙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승패는 이미 30년 전에 끝난 이야기 아닙니까? 단순히 체제 승리라고? 라비, 자네는 아직도 본질을 못 보고 있군. 자본주의를 한다고 모두가 한국처럼 되나? 필리핀도, 남미도,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도 자본주의를 택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거나 희미한 등불일 뿐이다. 한국처럼 폭발적인 태양의 빛을 내뿜지는 못해. 저는 스크린 가까이 다가가 서울의 불빛 하나하나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이 빛은 전기가 만든 게 아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국민이 뿜어내는 정신의 빛이다. 한국은 증명했다. 자원이 없어도, 강대국 틈에 끼어도,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 던져져도 국민이 눈을 뜨고 있다면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얼굴은 스크린의 빛을 받아 반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수업의 결론을 내리며 한국을 인류의 파일럿 국가라고 정의하고 싶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독일 학생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파일럿이 아니요?
한국은 선진국들이 만든 길을 가장 빨리 따라간 추격자 아닙니까? 아니, 그건 20세기까지의 이야기다. 지금 한국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날아가고 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생각해봐라.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겪고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군사 독재를 거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완벽하게 이뤄낸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나? 없다. 서구 유럽이 300년 걸려 이룩한 걸 그들은 50년 만에 압축해서 해치웠다. 그들은 타임머신을 탄 사람들이다. 인류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과 영광을 한 세대의 삶 속에 다 겪어냈다. 저는 칠판 쪽으로 걸어가 어둠 속에서 형광 분필로 솔루션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문제가 생기면 한국을 본다. 개발도상국들은 어떻게 가난을 탈출했나를 배우러 한국에 가고 선진국들은 어떻게 민주주의와 IT를 결합했나를 배우러 한국에 간다. 팬데믹이 터졌을 때 전 세계가 누구의 방역 시스템을 베꼈지? 한국이다. 인터넷망을 깔 때 누구를 표준으로 삼지? 한국이다. 한국은 이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좌표를 찍어주는 나침반이 됐다. 그때 프랑스 유학생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처럼 세계를 주도할 힘은 없습니다. 패권국이 될 수는 없지 않나요?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한국을 가장 특별하게 만든다. 제군들, 역사상 모든 패권국은 지배하려고 했다. 로마는 칼로, 영국은 함포로, 미국은 달러로, 중국은 빚으로 남의 나라를 지배하려 들지. 그래서 패권국은 항상 공포와 반감을 산다. 저는 다시 빛나는 서울의 위성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배하지 않는다. 대신 연결하고 해결한다. 한국군이 파병된 지역을 봐라.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들은 총을 겨누는 대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태권도를 가르쳤다. 제3세계 사람들에게 미국인은 무서운 경찰이지만 한국인은 부지런한 친구다. 이것이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이다. 군림하지 않으면서 존경받는 힘. 소프트 파워의 정점이지. 강의실의 분위기는 이제 엄숙함을 넘어 종교적인 전율마저 감돌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위해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자, 이제 너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다.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질문이다. 저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치며 물었습니다. 내일 당장 지구에 거대한 재난이 닥쳤다고 가정해보자. 미지의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대규모 기후 재앙으로 도시가 마비되거나 혹은 외계인이 침공해 인터넷과 통신이 다 끊겼다고 치자. 인류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저는 단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자네들은 그때 누구에게 전화를 걸 텐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UN. 그들은 안전한 뉴욕 본부에 모여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서를 쓰는 데만 일주일이 걸릴 거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의전 순서를 따지고 있겠지. 미국. 그들은 항공모함을 보내겠지만 아마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자국민부터 챙길 거다. 그리고 막대한 청구서를 내밀며 설교를 늘어놓겠지. 중국. 그들은 통계를 조작하고 국경을 폐쇄한 뒤 이 모든 게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고 선전전을 펼칠 거다. 일본. 매뉴얼에 없는 재난이라며 도장을 찍을 사람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거다. 저는 화면 속에 빛나는 한반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자네들이 전화를 걸면 한국인들은 회의를 소집하는 대신 헬멧을 쓰고 현장으로 달려올 거다. 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끊어진 다리를 잇고 무너진 통신망을 복구하고 3일 밤을 새워 백신을 개발해낼 거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 사재기를 할 때 한국인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문제를 해결할 거다. 제 목소리는 강의실 벽을 때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왜냐고? 그들에게 위기는 일상이었으니까. 그들은 5,000년 동안 수천 번의 침략과 전쟁, 가난과 전염병을 이겨낸 생존의 달인들이니까. 한국인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뚫고 지나가라는 신호일 뿐이다. 그들은 너희의 위기를 자신들의 마감 시간처럼 여기며 미친 듯이 일할 유일한 민족이다. 강의실 곳곳에서 학생들이 전율하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감히 예언한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누가 더 많은 핵무기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인류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저
동방의 작은 등불,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스크린의 빛만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야만과 문명의 경계선에 서 있는 문직이다. 북쪽의 어둠이 야만의 끝이라면 남쪽의 빛은 문명의 희망이다. 그들은 그 경계선에서 총을 들고 서서 어둠이 내려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 우리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건 저 작은 나라의 청년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 때문이다. 저는 천천히 강의 자료를 덮었습니다. 그러니 제군들, 부디 한국을 존경해라. 아니, 존경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절대 한국을 적으로 돌리지 마라. 그리고 언젠가 세상이 너희를 버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 가두거든 고개를 들어 동쪽을 보라. 그곳에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은 나라가 있다면 인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끄지 않은 채 강의실의 조명을 다시 켰습니다. 갑작스러운 밝음에 학생들이 눈을 찡그렸지만 그들의 잔상에는 여전히 한반도의 찬란한 빛이 남아있었을 겁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다. 이 수업이 너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꿨기를 바란다. 이상. 제가 단상에서 내려오는 순간 맨 뒷줄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10명. 순식간에 강의실 전체가 기립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박수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묘사한 그 위대하고 처절한 거인, 대한민국을 향한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중국 학생왕은 고개를 숙인 채 박수를 치지 못했고 일본 학생 다나카는 멍하니 꺼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수백 명의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코리아라는 5글자가 단순한 나라 이름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단어로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강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득 서울의 밤거리가 그리워졌습니다. 그 치열하고 뜨거운 살아있는 공기가.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